지난 13일 서울의 한 박물관. 이곳에서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열렸다. 항일운동가이자 대동단 총재였던 동농 김가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의 아들 김희한.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망명해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았던 정정화. 임시정부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이 전하는 임시정부 독립운동사를 만나본다. 한국현대사증언 TV 자서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김자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을 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낳고 길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할아버님이 1919년 망명을 하신 후부터 상해 프랑스 속에 내에 있었는데 태어나길 임시정부하고 그리 멀지 않은 데서 태어났고 아기 때부터 임정 어른들의 귀염을 받고 자라났으니까 그 품 안에서 자랐다는 말은 할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이 태어나신 게 1928년입니다. 네. 임시정부가 출범한 건 1919년인데 할아버님이 먼저 이 망명을 하시고 뒤이어서 부모님도 이 망명을 하고 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까? 네, 아버님은 할아버님을 모시고 망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떠났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상해에 따라가서 시아버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과 2달쯤 후에 이제 또 상해로 가셨어요. 할아버지인 동농 김가진 선생은 그 3.1운동 직후에 이 비밀결사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3.1운동 직후에 그 비밀단체가 몇 군데가 더러 생겼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규모가 큰 단체 중에 하나가 조선민족 대동단인데 창립 총회 때 단장은 이제 전엽 선생이 뽑히고 그 위에 총재를 한번 모시는 데는 좀 명망이 있고 한 분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전엽 단장이 할아버님을 찾아와서 이제 결국은 수락을 해서 이제 총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님과 관련해가지고 그 의친왕의 그 망명기도에는 그 할아버님이 상당히 깊이 관여했고 기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의친왕을 이 망명시키고자 했는지. 할아버님 망명 자체도 일본 사람들이 자위를 줬는데 그걸 내버리고 갔다는 것으로서 이제 국제적인 파장도 컸지만 왕자가 망명한다면 그 영향력이 물론 더 컸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망명을 결심했을 적에 의친왕을 모시고 가자는 걸 아마 할아버님이 건의했을 거예요. 이게 할아버님하고 의친왕은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사실은 내 작은 고모는 의친왕의 아들하고 이렇게 구두리 약혼까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결국 이제 할아버님 망명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서 이제 성사가 안 됐지만 그런 정도는 이제 친분이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망명을 허두루 권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의 이 막대한 자금이 중국계 은행에 예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의친왕이 중국에 가면은 인출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추진됐었다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들은 바가 있어요. 고종이 의친왕 몫으로
그 상해 또 우라지보스토크 이런 데 은행에 예금을 해둔 게 있어서 예금 증서를 의추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게 돼가지고 그 돈을 찾으면 또 상당한 부분은 이제 항일투쟁에다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더군다나 동행하려고 이렇게 기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할아버님이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 항일투쟁에 관계한 분으로서는 연세도 제일 많았지만 이제 그 한말에 고위 관직에 있었고 비교적 이제 저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자연히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되고 또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문으로 모셨어요. 그때 사진 보면 중요한 모임이 있을 적이면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 서 계셨고 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아버님 김의한 선생도 독립운동을 하셨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님은 이제 김인년 그해 할아버님 망명을 속에 모시고 나갔는데 그 당시 우리 나이로 20살, 만으로 19이죠. 그때 모시고 나가서 할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으니까 자연히 임성보호 관련이 늘 갖고 청춘은 이제 임시정부 주변에서 보낸 거죠.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쟁이 난 다음에 광동성회가 있을 적에 그 임시정부가 광주시에서 서쪽으로 한 20-30km 떨어진 불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무위원 대부분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전쟁이라면 중일전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인 비서처장이 있고 밑에는 비서라고 아버님 혼자서 일을 보다시피 했죠. 독립운동 한 거로는 어머니신 이 정정화 여사가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님은 말하자면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가마 타고 다니고 접촉도 없이 그랬는데 좀 겁이 없으시고 과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할아버님하고 아버님이 망명하자 혼자 뒤따라갈 생각도 하고 상해 갈 적에 돈을 조금 가져갔었던 모양인데 가보니까 이제 끼니도 어려울 정도로 그 돈이 다 없어진 거라. 그래서 어머님 생각에 아무래도 친정에 가서 돈을 좀 구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임정에 그 당시 그 국내 내화하는 사람들의 비밀 연락망이 이제 연통지회라고 있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좀 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면 갔다 오기 좋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 임정의 법무총장인 신규식 선생한테 그 뜻을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식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왕 이렇게 비밀리에 들어갔다 오겠다는 용기가 있으면 임시정부를 위해서 모금을 좀 해와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에 가서 돈 좀 구해온다는 게 결국 임시정부의 그 모금 활동으로서 이제 변화해가지고 국내에 왔다 갔죠. 이제 그러고는 그게 그 후에 비슷한 일을 한 2-3번 되풀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임시정부의 이 안살림을 도맡아서 쭉 하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1932년 이제 윤 의사가 거사한 후에 윤봉길 의사. 네, 윤봉길 의사 거사한 후에 임시정부가 그 국무위원이 대부분 그 상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저우하고 짜싱 그 두 군데로 이제 나눠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짜싱에 가서 임시정부 말하자면 청사라고 할 수 있죠. 국무위원들하고 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으로 임시정부 만든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영 선생, 또 뭐 박찬익 선생, 이런 분들 다 거기 같이, 또 조완구 선생 다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외에는 엄학섭 선생과 가족이 있었는데 엄 선생 부인하고 어머니하고가 살림을 맡아서 했죠. 어머니신 그 정정화 여사를 이 언론인 또 신문에서는 한국의 잔다르크다라고 하는 그런 평까지 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언론인이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언론계 선배인 나절로라는 호로 유명하죠. 그 우승규 선생이 그 당시 상해 유학 중이었어요. 유학 중에 동아일보가 생기면서 동아일보 통신원으로 있었는데 어머님이 상해에서 국내로 이렇게 두세 번 내왕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상해에서는 화제가 됐고 이제 그 우승규 선생도 그때 20대 초반 나이에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1928년 김자동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인 아일런리에서 태어난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다. (1932년)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일어나자 프랑스 조계 당국은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음을 통보했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항저우와 자싱으로 피신한다. 그리고 이듬해 말 흩어졌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난징으로 모인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중국 내륙으로 밀고 들어왔고 수도 난징은 함락 위기에 처한다. 이때 중국 정부가 난징을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임시정부 요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창사로 피난한다. 회장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럼 정확하게 이 상해 어디십니까? 상해 프랑스 소개내에 아이런리라는 길이 있어요. 애인리죠, 우리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시정부와 관계된 가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고 또 항일 단체들도 거기 덜어 번불 두고 있었어요. 상해 임시정부 청사하고도 가까운 곳이었습니까? 네, 머지않아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때 왜 우리 그 임정 사무실이나 또 각종 이 독립운동하던 단체들, 그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 프랑스 조계지 이 상해에 있게 됩니까?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망명객들을 보호해주는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일 활동하는 것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거기 아마 임시정부가 그곳을 택했고 또 실제로 1932년까지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32년에 윤봉길 의사가 거사한 다음에 더구나 일본 군대가 그때 상해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마당에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요즘 얘기한다면 테러 활동을 한 단체를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저거를 이제 비공식적으로나마 미리 알려주고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다들 그때 피신을 했죠. 근데 그때 피신을 미처 못해서 잡혀간 분도 덜어 있었죠. 아버님의 이 독립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1930년대에 어떤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됐고 조직이 됐고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언제 어떻게 해서 결성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에서 초기에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승인으로 독립을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거는 이제 베르사유 협정 때 뭐 다 무산되고 국제연맹에서도 오히려 일본이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던 시기에 그런 거 다 헛된 생각이라는 걸 이제 파악하고는 만주 중심의 무장투쟁을 이제 구상했는데 그게 이제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무장 세력들이 거의 일단 다 분수가 됐거든요. 그 후에 이제 젊은 세대에서 다시 또 바치선들을 맹길었지만 일단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던 정의부 이런 것이 다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었어. 그때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는 이제는 대일 투쟁의 중심이 이제 그 의열 활동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그거를 전권을 김구 선생한테 맡길 뻔해요. 그래서 이 백본 선생이 그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뭐 단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대개 그 윤봉길 의사하고 이봉창 의사도 다 거사 허락하기 직전에 입단한 걸로 봐서 불과 한 4, 5명 이내에 항상 연락을 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단원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엄황섭 선생하고 아버지하고 몇 분 제일 가까운 사람만 아마 그때 한일 애국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난 듣고 있어요. 이봉창 의사의 이 거사도 한인 애국단 원으로서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기획이 된 거로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이봉창 의사도 그렇고 윤봉길 의사도 구체적인 계획은 본인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이봉창 의사가 내가 도쿄에서 그 일본 천황 행렬을 본 일이 있는데 충분히 폭탄만 있으면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하고 자기가 하겠노라. 그래서 김구 선생은 폭탄을 준비해주고 여비를 대주고 그런 정도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애국단의 단원으로서 한 걸로서 애국단의 입단 선서식을 갖고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했고 또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윤봉길 의사는 자기가 상해로 망명해가지고 그 임시정부 청사에서 마지막 기간 동안은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청년들이 한 10명 있는데 다 목숨을 바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윤 의사는 이제 어떻게 이걸 실천에 옮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상해 홍구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에 가서 그 현장 답사를 아마 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식을 좀 듣기 위해서는 늘 나가야 되겠다. 내가 아는 것이 아마 상당히 정확할 거예요. 그때 그 임정 청사에 한 10명 정도의 청년이 있는 중에 10대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그 말년에는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자주 만났던 분인데 김영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10대 소년으로 있어서 아마 그 윤 의사가 가서 시장에 가서 뭐 좀 장사를 하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윤 의사하고 그 김영린 씨가 같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지금도 그 예산 사과가 꽤 유명하지만 그때도 예산에서 사과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족에다가 연락해서 사과를 한 상자씩에 보내오면 그걸 미국 가서는 시장 바닥에다 벌려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는데 중국에서는 사과가 북바에서 조금 나와도 질적으로 떨어지고 거의 없으니까 예산서 사과를 갖다가 아마 놓고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김영린 씨 얘기를 들어보면 판을 벌려놓고는 이제 자기한테로 맡겨놓고 윤 의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라 그 시장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이러고 다니는 걸 몇 번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4월 29일 날 홍구공원에서 열병식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자세히 알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날 폭탄을 맹기는데 이봉창 의사 때 폭탄 성능이 모자랐던 그런 기억도 남고 해서 폭탄을 아주 특제로 잘 맹기를 했는데 몸수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도시락과 또 물통과 똑같은 폭탄을 맹기렸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일본 군부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홍구공원에 나오라고 할 때 도시락과 물통을 뭐 지참하라고 해서 그거 일본인들이 갖고 다니던 그 도시락과 똑같은 도시락 물통으로 이 폭탄을 만들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 윤 의사가 시장에서 그런 이제 정보를 듣고 또 똑같은 일본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도시락과 물통을 사가지고 김구 선생한테 갖다 드리고 이대로 폭탄을 좀 맹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조병상에 이제 중국 조병상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후에 국내에서 장군이 된 김홍일 장군이었는데 그때 중국 군대 장교로 그 조병상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걸 부탁을 했더니 중국이 기술사하고 의논해가지고 비밀리에 폭탄을 여러 개를 맹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폭탄이 그 성능이 그 이봉창 그 의사의 그 도쿄에서의 그 지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폭탄이 제대로 터지질 않았던 거죠. 그 도쿄에서 사용한 폭탄은 일반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류탄을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보낸 거고, 윤봉길 의사가 사용한 거는 조병창에서 아주 특제로 정성을 들여서 맹긴 건데 상당히 성능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중일 전쟁이 벌어져 갖고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밀리고 제대로 변변하게 그 대항도 못했는데 한국인이 일본군 사령관을 폭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됐고 또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윤 의사의 거사는 우리 임성부로 볼 적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미쳤죠. 중국 사람은 정말 나라 생각을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은 다 아주 통쾌하게 얘기했죠. 자기들이 죽였어야 마땅한 건데 그걸 이제 한국 청년이 했다는 데서 고맙고 중국 학계에서 임성부라는 존재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임성부 특히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에게 참 금전적인 도움도 주기 시작하고 해서 임성부가 그 후에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또 이 상해 임시정부는 또 상해를 떠나야 했다면서요. 지금 프랑스 정부 그 조계 당국에서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도저히 이상 이제 보호하기 어려우니까 빨리들 떠나라. 그래서 일본 경찰이 닥치기 전에 이제
우리 가족이든지 이제 그 애국단에 그 아주 관계된 사람들의 우선 살던 집에선 당장 떠나서 숨어 있었죠. 김구 선생도 이제 그 외국 사람 이제 선교 활동하는 외국 사람한테 집에 가서 좀 얼마 동안 있고, 도상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일본에게 경찰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했어요. 상해 임정 요인들에 대한 그 일본의 그 이 추적과 감시, 체포가 이 눈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자신이 그 이 윤봉길 의사의 그 이 의거에 주모자다라고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였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임시정부 관계뿐 아니고 독립운동가들 전체에 대해서 막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날뛰니까 이건 딴 사람 관계 없다. 내가 다 한 것이다. 책임자는 여기 있다. 그걸 이제 아주 공언한 거죠. 근데 잡으려면 날 잡아라. 그때 이 백범 선생에게 걸린 그 현상금이 20만 원에서 당시 60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던데, 그 정도 6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내가 환산해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20만 원도 거금이고 60만 원은 더군다나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신이 머무는 동안 그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임시정부 관계한 분들은 일단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벌써게 항저우하고 짜싱이라는 두 군데로 일단 피시를 많이 했고, 이렇게 양쪽에 나눠져 있으니까 국무위원회를 아마 1년에 한 2-3번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대부분 짜싱은 짜싱대로 모여서 의논하고, 또 항저우에서는 항저우대로 모여서 이제 토론해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0년인가요? 중경, 지금 중칭에 자리 잡기까지는 중국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디를 옮겨갔습니까? 임시정부가 이제 짜싱하고 항저우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그 당시 수도인 난직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난직으로 있는 동안에도 임시정부에 대외 접촉을 하는 분들, 주로 이제 김구 선생, 또 안공근 선생, 박찬익 선생, 그리고 엄황섭 선생 이런 분들은 남경에 주로 있고, 비교적 대외 접촉이 덜한 대부분 이제 국무위원들은 그 남경에서 동쪽으로 아마 한 40-50km 될 거예요. 그 진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쩐장. 진강이라는 데가 강소성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나눠져 있었는데, 나눠져 있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징은 수도고 뭐든지 좀 더 가격이 비싼데, 쩐장은 좀 더 저렴하니까, 그 임시정부에서 상해에 있어도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권장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첫째,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결하면서 임시정부의 일도 이제 돌보더라도 임시정부에서 생활까지 했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짜싱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어머님은 뭐 안사님 때문에 바빴지만 아버님은 중국 관청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몇 해 동안 있은 일이 있어요. 임정 따라서 자주 옮기시게 됐는데 이 교육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옮기는 동안에는 다들 중국 학교를 다녔는데 전생 학교 진학을 못했거든요. 심지어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한 열흘 댕기다 만 적도 있고, 그 대신 그 임시정부에서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틈틈이 우리한테 우리 말, 글, 또 역사, 또 우리 노래, 뭐 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난 그때 거의 우리말 철자법 같은 걸 다 제대로 다 배웠고 노래도 그때 이제 국내에서 부르는 그 무슨 저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이거든지 말이야.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이런 거 다 그때 배웠죠. 그때도 그 애국가를 부르셨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님이 다 거의 음치인데 아버지한테 아마 애국가 정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옛날 곡조로 불렀어요. 근데 장사 가니까 이제 그 안익태가 이제 작곡한 곡조로 바꿔서 부르대요. 그래서 이제 쭉 중경에 있는 동안에도 애국가는 현재 부르는 거와 같은 곡조로 불렀어요. 이 임시정부도 각종 기념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기념일 또 기념했던 날 같은 가운데서 기억나는 기념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때 임시정부에서 매년 제일 중요한 기념일로 쳐서 기념하는 게 3.1절이죠. 근데 예를 들면 1938년 3.1절을 장사서 제법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기념식을 갔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37년 7월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감시가 있고 이래서 그 장소로 오다가도 기념식 한다는 건 염두에 내보지도 못하고 아주 참 제법 좋은 이제 강당에 무대도 있고 한데서 기념식을 열고 무대 위에다 깃대를 맹겨가지고 거기서 태극기를 올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맹글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창사에 계실 때 운명하셨죠. 네. 그때 이 임정 우리 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 도산 선생이 38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사흘 후인가 우리 3.1절 기념했던 바로 그 강당에서 추모식이 있었어요. 추도식이 있었는데 그 전에야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난 이제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런 분이 돌아갔다 해가지고 거기서 추도식을 하는데 이게 뭐 나도 이제 어머니 옆에 서서 그 추모식에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하니까 따라서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다시 피난길에 오른 임시정부는 창사를 떠나 광저우로 이동한다. 광저우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지만 일본군의 상륙작전으로 함락된다. 임시정부는 또다시 40일에 걸쳐 류저우로 이동한다. 이후 임시정부는 치장에서 1년 반을 보내고 1940년 충칭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간다. 이 상해에서 시작된 임시정부가 맨 마지막으로는 충칭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충칭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그 이동영 주석은 치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동영 선생의 생존한 동안은 치장이 번부라고 볼 수 있어요. 국무회의도 의뢰 치장에서 열렸고 국무회의 열석이면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중경에 있다가 와서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이 4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후부터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뭐 어느 날 정해가지고 옮긴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축으로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 가족은 그 종경남 쪽에 있는 투채호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정착을 했죠. 근데 그 시내, 예를 들면 아버님은 시내에서 기거하고, 우리 가족은 그 투채호라는 데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시내에 일 있는 분은 시내에 있으면서 가족은 떨어져서 지냈죠. 이동영 주석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그때 늘 건강이 썩 좋지가 않았는데 그 돌아가시 직전에는 3.1절 때 시장에서 기념식이 있었고 김구 선생도 내려오고 다 같이 이제 시장에 와서 3.1절 지내고 나서 3, 4일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영 선생은 청사 안에서 숙소를 잡고 있고 우리 집은 바로 거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누워 계시는데 기침을 하시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 누워가서 못 일어나셨어요. 한 일주일 이상 누워 계시다. 그때 이동영 주석께서 뭐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유언을 하셨던가요? 정당이 여러 개가 있고 하니까 7당 합당을 하기 위한 모임도 있었고 또 5개의 정당이 한번 모여서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서거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그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3개당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해 보수 쪽에 기울어지는 이제 3개 정당이 광복 진선에 가입해 있었는데 이제 서거 선생님이 이 3당만이라도 빨리 통합을 해라. 돌아가시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뭐 3당 다른 어른들이 늘 옆에서 병관하는 데 참여하고 했으니까 다 같이 들었죠. 그러고는 뭐 불과 아마 돌아가시고 한 2달 정도 지내서 합당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행위원장에는 이제 김구 선생께서 뽑히신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공교롭게도 말이죠. 되게 이제 뭐 상대적인 그 분류이긴 하겠지만은 현재 그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이 보수적인 그런 쪽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비교적 그 좌파라고 하는 그런 세력 쪽에서는 또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꼭 그러다 이렇게 뭐 정한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광복 진선 3개 정당 중에도 둘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한국국민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조선혁명당으로 되어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조선혁명당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어른들인데 그분들은 대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당이 합해서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채택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는데 왜 이 좌파 쪽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고집을 했죠? 네,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실 한말까지 쭉 쓰다가 대한제국을 맹긴 것이 189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만들면서 국호가 정식으로 대한제국으로 됐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조선이라는 말은 여전히 그대로 사용해왔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다 병용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맹길면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걸 임시정부에서 쓰는 그 국호를 쓰니까 한국이란 말을 주로 따라서 하고 그 임시정부에 가입 안 한 정당들은 대개 아마 좀 달리한다는 뜻에서 조선이라는 이런 게 임시정부에서 쓰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 안 하고 지내지 않았나.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말이 결코 이렇게 크게 무엇을 구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적은 아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랬었을 뿐이지 뭐 아주 넌 한국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우파고 너는 무조건 조선이라고 부르니까 좌파고 이렇게 취급되지도 않았어요. 중층으로 임시정부가 다 옮겨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군의 공습이 그 충칭 일대에도 계속 이루어졌었다고. 계속 있었죠. 그럼 폭격하는 동안에 대개 폭격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지내면 못했어요. 그때는 레이더가 없었을 때라 눈으로 보고 폭격을 하는데 중경이 그 여러 가지 그 별칭이 있어요. 무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안기의 도읍이다. 무도라는 명칭에 맞게 한 10월에서 3월까지는 먼 데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기가 항상 사업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폭격을 못 하니까 예를 들면 42, 3년 그때로 보면 충칭시의 여름 인구가 100만이 조금 못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겨울엔 한 120만으로 늘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도 겨울에는 시내에 가서 지낼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훗날 그 광복군 총사령관이 된 그 지청천 장군이 일본 그 공습 때문에 자칫 위험했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광복군 이제 창립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내 사촌 형이 광복군이 생기면 광복군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아주 전지하에 학업을 피하고 이제 그 광복군 창립하는 데 와서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로 이청천 장군을 모시고 지냈는데 그 충칭에서 그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질식사한 사람이 그날 아마 발표는 상당히 줄여서 했다 이러는데도 적어도 몇천 명이 질식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광복군 창립 준비하는 과정에 9월 달에 공습이 들어올 때이래요. 그때 한번 공습경보가 나서 그 지청천 장군을 내 사촌 형이 모시고 방공호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나이 좀 들고 했으니까 뭐 공기는 늘 나쁜데 얼굴이 헬쑥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저 안에 있는 공기가 너무 나빠서 견디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을 해쳐가지고 모시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날 그 나오신 다음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질식사를 했어요. 지천천 장군이 변을 당할 뻔했던 그날 바로 그 이 질식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모양이죠. 그날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날 정확한 숫자는 발표는 아마 2천 명인 그런 선이었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았다고들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백산 지청천 사령관은 이청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청천, 지청천 이름이 갖게 된 겁니까? 이제 그 40년대 광복군 맹기고 이럴 땐 바빴는데 덜 바빴을 땐 우리 데리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일본 군대에서 번성이 지시인데 지시로서 그때 사용한 이는 지청천이 아니고 지대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대용을 쓰다가 이제 일본군에서 탈출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펄해서 이름을 청천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그래요. 마음을 먹고 이씨는 아마 어머님이 이씨였던가 봐요. 그래서
멀리 백두산이 보이니까 이 호는 백산으로 정하고 것이 그 두만강 건너면서 정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지청천 사령관은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뭐 우리 데리고 나갈 때가 아주 뭐 재미있게 데리고 놀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의치였어요. 혀를 이렇게 하면 의치가 빠져나오는 모양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친구들 중에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빨이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무섭게 해서 애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소리 지르게 맹기기도 하고 그렇게 데리고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김구 선생이 그 주석이 된 거는 이제 충칭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난 뒤에 주석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광복군이 정식으로 창설을 한 거는 언제가 됩니까? 40년일 거예요. 40년 9월 17일인가 창립식을 거행했죠. 아마 그때 아마 김구 선생이 추석된 직후에 광복군이 맹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백범 선생은 꾸준히 임시정부에 다들 가입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또 조선의용대도 광복군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요청을 했죠.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귀국은 순탄치 않았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가 납북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후 신문기자가 된 김자동은 민족일보 필화 사건을 겪게 된다.